네, 안녕하세요. 오은엽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과제는 조병화 선생님의 시집 47시집 먼 약속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조병화론을 청탁받아서 평론을 쓴 적이 있습니다. 조병화 선생님의 시집이 50여 권에 이르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두 권의 시 선집을 대상으로 이 조병화론을 써서 발표했습니다. 20페이지 마지막 밑에 주 20번을 보시면 조병화 시의 풍끝음과 의미구조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에서 조병화 시인의 핵심적인 의미구조를 밝히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이 오늘 발표문이 작성되었습니다. 조병화 시의 풍끝음과 의미구조에서 조병화 시인의 핵심적인 의미구조를 살피려고 한 것을 일종의 가설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발표하는 이 글은 그 가설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과연 그럴까 하는 차원에서 한 권의 시집 47시집 먼 약속을 중심으로 그 가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조병화 시의 역설적 의미 구조인데요. 지난번에 발표한 조병화 시의 풍끝음과 의미 구조라는 글과 오늘 발표하는 이 조병화 시의 역설적 의미 구조, 이 두 편의 글이 갖고 있는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이 글을 요약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병화 시인의 시는 일상의 평이한 언어로 꿈과 사랑, 만남과 이별, 고독과 운명 등을 노래해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풍끝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일종의 사진의 이미지에서도 사용하고 문학의 이미지에서도 사용하는데 스투디움과 풍끝음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 스투디움이라고 하는 용어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만큼 간습화되고 일반화된 상징입니다. 사진의 이미지 중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들입니다. 풍끝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사진의 이미지 중에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불가사의하고 수수께끼 같은 어떤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조병화 시인의 시가 이렇게 일상의 평이한 언어로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풍끝음을 찾아보겠다 한 것은 수수께끼 같은 어떤 구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예, 이 20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20페이지 위에서 6째 줄입니다. 저는 최근 조병화 시세계의 시기를 통해 일관되는 특성을 고찰하면서 우주적 단독자로서의 견인주의적 운명애와 내성적 자존, 그리고 기업과 망각, 기대와 해이라는 이율배반적 대립함이 복합적으로 충돌하는 내면적 역설의 긴장을 의미구조로 추천한 바 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최근에 발표한 조병화론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제가 금방 풍끝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조병화 시인의 그 평이하고 쉬운 언어들 중에 시어들 중에 수수께끼 같은 언어가 발견되는데 그 두 가지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라는 단어와 홀로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조병화 시인의 시에서 스스로, 홀로 같은 단어들은 고독이라는 어떤 주제로 많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고독이라고 하는 이 해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외의식이라는 차원으로 외롭다, 쓸쓸하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리고 홀로라고 하는 이 조병화 시에 나오는 단어들은 단지 그러한 소외의식, 고독이 갖고 있는 소외의식, 쓸쓸함이나 외로움의 차원만이 아니고 20페이지 밑에서 8째 줄에 보겠습니다. 조병화 시의 고독에는 외로움이나 쓸쓸함을 뜻하는 소외의식뿐만 아니라 시적 자아가 내면적 성찰을 통해 자신을 외부와 단절시키며 단련시키는 자존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홀로 이런 말은
소외 의식이 아니라, 즉 외롭다는 뜻이 아니라 자존, 스스로 혼자 쓴다는 단독자의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좀 평범하지 않다. 스스로와 홀로라는 단어는 평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읽지 않는 추억, 그리고 오지 않는 기다림. 이것은 목련하라는 시에서 발견된 단어인데요. 추억이 읽지 않는다. 이 말은 좀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익어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읽지 않는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추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그 과거와 단절하고자 하는, 과거와 결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읽지 않는 추억이라는 이런 단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병아 시 의식 속에 이런 역설이 작용하고 있다. 또 오지 않는 기다림도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것은 이미 내가 누군가를 미래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오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얘기한다는 것은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 속에는 또 한편으로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고 비관적이다. 즉 미래와 차단하고자 하는 정반대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지향하는 마음과 미래를 차단하는 마음, 과거를 지향하는 마음과 과거를 차단하는 마음이 동시에 충돌하면서 역설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시가 평범하지 않고 어떤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즉 강한 시적 긴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풍부통, 즉 수수께끼와 같은 어떤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번 조병아 씨의 풍부통과 의미 부주에서 살펴본 핵심입니다. 이 시집 47시집에서도 그러한 역설을 한번 찾아보려고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역설을 나름대로 찾아보았습니다. 2장을 보시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역설은 이 세 가지 역설도 역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용어로 따지면 조병아 시에 나타나는 풍구통입니다. 풍구통은 수수께끼와 같은 잘 알 수 없는 신비한 그런 어떤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역설이고요. 두 번째는 운명적 역설입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또 하나의 역설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2장에서 두 가지 역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교차의 역설입니다. 21페이지에 시가 하나 인용되어 있습니다. 병실은 태고처럼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조병아 선생님의 어떤 구체적인 체험이 잘 형상화된 작품이라고 생각되고요. 조병아 시인의 시들은 대부분 그렇게 현실의 경험이 그대로 시와 밀착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를 보시면 21페이지에 숨을 거두어가는 사람과 아직 살아있는 사람 사이 서로 말없이 저물어가는 병실의 오후. 스스로 죽어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에서 스스로 살아온 어제를 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살아있는 사람이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를 마주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쉽게 이해되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단어가 이연에 등장합니다.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제가 스스로와 홀로가 뭔가 수수께끼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집에도, 이 시에도 바로 그런 스스로가 등장합니다. 서로 바라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스스로 본다는 것은 쉽게 이해 안 됩니다. 이 스스로는 어떤 장면인가 하면요. 이연을 다시 보시면 죽어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에서 그 살아있는 사람의 과거를 보는 게 아니고 스스로의 과거를 본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의 눈에서 자신의 과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스스로의 내일을 본다는 말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다가올 스스로의 내일을 본다. 그럼 이 두 가지 스스로는 아까 말씀드린 단독자의 의식인데요. 서로라는 이 단어는 상호 교류와 상호 교감을 얘기하지만 스스로라는 단어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지만 상대방의 눈에서 상대방의 생애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생애를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단독자 의식인데요. 21페이지로 넘어가서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둘째 단락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살아온 어제와 다가올 내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선의 교차가 상호 침투와 호응의 관계라기보다는 단독자의 고독을 전제로 한 자기 응시라는 거죠. 상대방의 눈을 통해서 자기 삶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단순히 외로움, 쓸쓸함 이런 고독이 아니고 역시 고독이긴 한데 이것은 단독자의 고독이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것을 운명이라고 조병하 시인은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수동적인 운명, 받아들이는 운명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니체가 말하는 운명에 대한 사랑, 거기 설명이 잠깐 주어져 있습니다. 니체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오히려 이것을 사랑하는 것을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명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조병하 시인에 나타나는 이러한 스스로라는 단어는 운명에 대한 사랑을 단독자로서, 고독한 단독자로서 잘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작품도 나오지만 두 번째 역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와 미래 사이의 역설이라고 첫 번째 역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역설. 이것은 과거와 미래가 현재라는 이 시간대에서 서로 교차하면서 역설을 발생시키는데 이 교차하는 충돌이 어떤 시적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요. 바로 그런 구절이 아주 핵심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23페이지 마지막 연입니다. 아마 짧은 유럽 여행이라는 이 시구절은 조병하 선생님이 유럽 여행을 가면서 쓰신 작품들인데요.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성과 저성이 교착되어 내가 머문다. 내가 머무는 곳은 현실인데요. 이 현재의 현실은 이성과 저성이 서로 맞부딪혀서 생겨나는 어떤 시간이라는 거죠. 즉 현세는 전세와 후세가 서로 부딪혀서 교착은 서로 얽혀서 엇갈린다는 뜻이거든요. 교착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리저리 엇갈려 뒤섞인다는 뜻이 교착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뒤섞여서 충돌할 때 현재가 생깁니다.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은 과거와 미래가 부딪혀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어떤 운명에 대한 혹은 시간에 대한 사유를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역설 다음에 두 번째 역설은 운명에 대한 역설입니다. 23페이지에 음년의 인연, 순간의 만남이라는 시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지금 나와 당신이 순간의 만남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이 순간의 만남은 단지 순간이 아니고 음년 동안의 인연이 이 현실 속에서 순간의 만남 속에 이렇게 작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데 단지 필연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폭넓은 우연성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인연은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수억 년의 인연이 그 인과관계로 맺어진 결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운명적 만남의 역설은 간단히 요약하면 필연성과 우연성의 만남과 충돌이다. 교차와 충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양극이 정반대되는 대립항이 한자리에 만나서 충돌하기 때문에 역설을 발생시키고 이 역설은 시적 긴장과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조병하 시가 그렇게 쉽고 평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가 숨어있다. 역설이 숨어있다. 이것이 제 두 번째 역설에 대한 분석입니다. 첫 번째 역설은 시간적 역설이고요. 그것은 과거와 미래의 충돌이고 두 번째 역설은 운명의 역설인데 이것은 필연성과 우연성의 충돌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역설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3장에 꿈과 현실의 이원성, 영혼과 육체의 이원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간단히 말하면 보통 우리가 꿈과 현실을 이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현실은 이 세상이고 꿈은 어머니와 고향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고향의 하늘이라는 이 시를 보면 고향의 하늘과 인간의 굴레가 정반대 대립형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원적인 거죠. 현실과 꿈, 현실과 이상이 두 세계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낭만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조병하 시인의 시 속에는 이런 낭만주의가 아주 풍부하고 이원성이, 현실과 꿈의 이원성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육체와 정신을 하나로 생각하는 그런 이론성도 나타납니다.
육체와 보통 꿈과 현실을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낭만주의자들은 영혼과 현실을 역시 둘로 나눠서 육체는 내 이 현실에 있지만 영혼은 내 저 꿈의 세계, 이상의 세계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병화 시인의 시에는 영혼과 육체는 하나로 묶어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26페이지에 나오는 지금 나는이라는 작품에도 지금 나는 가혹한 영혼에 밑에서 셋째 줄 보시겠습니다. 26페이지 밑에 셋째 줄. 지금 나는 가혹한 영혼에 이끌려가는 슬픈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자유롭고 육체는 슬픈 것이 아니고 육체는 갇혀있고 영혼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같이 묶여서 같이 지금 슬픈 가혹한 영혼에 육체가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7페이지에 봐도 셋째 행을 보시면 앞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육체를 떠나서 자유로운 영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이론적으로 하나로 묶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보통 현실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조병화 시인의 시세계 속에는 낭만주의의 요소와 현실주의의 요소가 또 역시 두 대립항이 역시 교차하고 충돌하면서 역설을 발생시킵니다. 이게 제가 이 시집에서 발견한 세 번째 역설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조병화 시집 47시집 속에는 세 가지 역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시간의 역설이고 그 시간의 역설은 과거와 현재의 충돌이고 두 번째 역설은 운명의 충돌입니다. 이것은 필연성과 우연성 사이의 충돌입니다. 세 번째 역설은 낭만주의와 현실주의의 역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역설을 통해서 조병화 씨가 지금까지 쉽고 평이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러한 독특하고 특이한 어떤 시의식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